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동의 긴장이 강한 때에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악천후로 인한 사고사인가가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대통령 사망에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이스라엘이 그럴 리는 없어 보이지만 이란 내부에서의 암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외교 정책에는 당장 변화가 없다지만 내부 권력 투쟁은 분명해 보이고 이 점이 세계가 이란 대통령 사망을 보는 중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결국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을지 아닐지에 대한 형사재판 배심원 마지막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3선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에서 흑인 유권자를 향해 표를 달라는 호소를 했고 이는 올해 대선이 후반으로 갈수록 인종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60미니츠와 인터뷰도 쾅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교황은 모든 이데올로기는 나쁘며 인간은 heart, 마음을 다시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텍사스 관계자들의 카톨릭 구호재단 폐쇄는 광기라고 비난했습니다. 61년 전에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가 됐지만 번번이 떨어진 에드 드와이트 씨가 90세로 불러오르진 로켓을 타고 우주 가장자리로 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스파이 혐의로 송환 시도를 하는 위킬릭스 창립자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의 송환 시도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영국 법원이 오늘 아침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찌 들으면 왜 먼 나라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란 그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사람들 전부 7명 지금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 역사는 개인의 어떤 운명적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나 계획과 시도와 음모와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저편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인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면서 각 그 중동 국가의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많은 것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물론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어떠한 그 후광을 받아서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었던 대통령이 갑자기 숨짐으로써 이게 지금 중동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미국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항상 핵무기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지금 숨진 라이시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핵무기 개발이 활발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요한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 숨진 그 라이시 그 대통령으로서는 3년 전에 대통령이 될 때 이건 완전히 부정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메네이 현재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자리를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교하게 조작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되면 최고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숨진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암살에 관한 여러 가지 추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냥 그 같은 인간의 그 미칠 수 없는 그 힘에 따른 세계 정세의 변화까지도 올 수 있는 이 사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 호세인 압둘라한 외무장관 등 모두 7명이 사망을 했고 헬리콥터 추락했고요. 이란의 바로 위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거기서 어떤 그 댐 건설과 관련해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이벤트를 하고 굉장히 거기가 산세가 험하니까 그리고 뭐 5m 앞도 안 보였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그 추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란에서 하드랜딩이라고 아주 어렵게 착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크래쉬, 이 추락 사고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시신까지 찾고 했습니다.
테란에서 한 37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그 하메네이가 뭐 한 수백 명의 후보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 있었던 후보도 도저히 라이시를 잡을 수 없는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늙고 병든 그 알리 하메네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85세나 됐고요. 그의 후계자다.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는 것으로 거기서 딱 일단은 끊겨버린 거죠. 대통령은 됐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았는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악천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Mother Nature, 대자연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는요, 지금 뭐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라든가 BBC라든가 알자지라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요, 점점 이란 사람들이 사악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고 그 추측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라이시 대통령이 굉장히 뭐 국내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시위하면은 누가 사망했다 해서 시위를 하면은 완전히 시위대에게 폭력을 쓰고 그 이란을 더욱더 이렇게 딱 막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주 빡빡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이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이스라엘 땅에 공격을 지시한 사람이잖아요. 경제는 또 엉망진창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미국 달러 대 이란 돈이 라알이 한 55%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그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고 악천후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이야? 악천후를 빌미로 해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스라엘도 아니라고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 사람들을 많이 암살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란의 그 영사관을 공습을 해서 뭐 장군도 숨지게 하고 뭐 혁명수비대 사람들 숨지게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어떤 때는 과학자들도 암살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란의 뭐 최고위자, 뭐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도 그 아래에 대통령에 대해서 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는데 그 아래에 부합격인 사람을 그 암살을 해서 전면전을 치르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은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을 것이 지금보다도 더 강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국가 원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고 다만 이제 내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라이시 그 숨진 대통령이 63세의 아주 보수적인 성직자죠. 전에 검사도 했고 그리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뭐 대법원장 이런 일도 했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이 사람이 특히 1988년도에 검사였을 때 테란에서 검사였을 때 이란이라는 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마구 이렇게 뭉개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국가니까 정치적인 적을 당시의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인 적을 뭐 수천 명을 교수형에 처하게 했던 검사입니다. 1988년도에. 그래서 이제 교수형이 행잉이잖아요. 목을 이렇게 하는 그 행잉 저지다 검사였는데 행잉 저지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그에 대한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국민들도 당연히 돈의 가치가 라알의 가치가 3년 동안 55% 내려갔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은 보수적인 강성이고 보수적인 강성이면서 온건파를 다 배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원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이 사람이 차기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될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걸 이제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는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강성이긴 하지만 하메네이 지지를 빼고는, 하메네이도 또 둘째 아들을 또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하메네이를 빼고는 자기의 지지 기반은 없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이 라이스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그를 이용하려고 했고, 아니면 이슬람 혁명수비대도 마찬가지로 또 이용하려고 했고, 뭐 이렇게 지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혁명수비대가 조금 더 종교적인 이쪽보다 힘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란 정책 자체에는 당장 변화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아야톨라 알리 그 하메네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메네이처럼 라이시가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완전히 그 강성이 파워를 잡고 흔들었는데, 그게 이제 테스트가 지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특별하게 그 해외 정책 같은 것이 바뀌진 않더라도 이란 내부에서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되지? 뭐 이런 것을 선출을 하고 누가 그럼 후계자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내부가 흔들린다는 거죠. 이 라이시라는 사람이 숨짐으로 인해서 뭐 지역 전쟁에를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고,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란의 적은 더욱더 연대를 할 것이고,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국의 제재로 더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하메네이를 이끌 유력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을 텐데,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 최고 지도자가 승인을 해서, 지금 이제 국가마다 다 그 정치적인 구조가 다르니까는요. 이란은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부통령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게 거의 이제 위원회 비슷하게 돼 있어서요. 12명 가운데서도 5명이 좀 이 내각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더 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넘버 원 부통령이 있는데 모하메드 모크베르가 일단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5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지 된다. 이란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라이시를 후계자로 두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본인의 둘째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본인의 후계자라고 하려고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막 갈등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완전히 그 종교적인 곳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혁명수비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란이 조금 혁명수비대에 더 종교적인 성직자 그룹보다 힘이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심지를 강하게 하고 있고 54살입니다. 69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고, 뭐 이렇게 이란은 성직자와 군 이런 것들이 막 혼합돼 있으니까는요.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서부터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가 신학 공부한 것은 뭐 아버지도 스승이었고 하죠. 그리고 나서 본인도 뭐 학교 다 졸업하고 또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이란에서 금융자산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답니다.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니 왜 아버지가 아들을 후계자로 둔대? 하는 반발을 막기 위해서 혁명수비대에 의존을 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변화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군사와 성직 어떠한 그 종교와 군사의 혼합에서 약간 오히려 지금의 그 최고 지도자인 성직자가 아들을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군사 정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군사 정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 좀 적대시될 수 있다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어떤 곳입니까? 더 적대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미국은 저 핵무기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테고요. 아무튼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차기 대통령을 찾을 것이고, 그 차기 대통령을 찾는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란 내부에서 누가
라이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들 예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 라이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에 악천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사망으로 몰고 갔다 하는 그 논리가 성립되고 나면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될 그럴 집단은 충분히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이란의 정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란의 정권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중국의 정세도 안정되기 힘들다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 뭐 하메네이가 닷새 동안 조의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 지도자 자리를 63세로서 바라보면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많이 두었었던 그 에브라임 라이시가 숨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뭔가를 끊임없이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란 그 대통령의 죽음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잠시 뒤에는 약간 이제 그 제가 신문 뉴스의 일면을 브리핑하면서 뉴스가 조금 다양해질 수도 있구나. 물론 모든 것을 다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관심이 가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될 이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또 공통점이 있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안 됐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됩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미국의 많은 주요 신문, 많은이 아니라 전부 100% 이란 대통령 사망을 전했지만 이게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입니다. 신문은 어제 이란 대통령의 죽음이 시신이 확인되기 전에 마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란 대통령이 숨졌을 수 있다 하고 암시만 했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기온이 뭐 한 자리, 또 온도가 한 자리 숫자였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암시만 했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고 방송은 이제 이미 그가 숨졌다 하고 확인을 한, 이게 이제 달라진 거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 글로브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매체보다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보스턴 글로브 같은 경우는 캠퍼스를 갈라놓는다 시위가 이러한 내용들,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교회 스타트업이 퍼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뉴욕타임스의 탑뉴스를 보면은 역시 하메이니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일면, 탑뉴스라기보다 일면 아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네요. 유서 깊은 정치 전술, 이런 표현으로 지금 지난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한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연방 대법관 사무엘 얼리토 대법관의 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폭도들이 많이 썼던 기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놔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 기가 걸려 있었던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뉴스에서 한 사람은 공화당 연방 대법관 9명밖에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 또 한 사람은 민주당인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자신들의 아내를 지금 뭔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내 탓으로 돌렸다, 아내를 언더 더 버스 아래로 집어넣어 버렸다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뉴욕타임스가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설명을 하는데, 밥 메넨데스는 변호사를 시켜서라기보다 아무튼 변호사가 결정을 했겠죠. 밥 메넨데스 의원과 합의를 해서 와이프가 뭐 어느 나라에서 뇌물 받고 한 거지 나는 하나도 몰라, 금괴도 몰라, 캐시도 몰라, 멀세리스 벤즈 자동차 이것도 나는 몰라, 아내가 어떻게 그걸 얻게 됐는지, 이렇게 아내를 언더 더 버스 했고,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판결 심의를 하고 할 때 그 길을 거꾸로 달아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 그 당시에 2020년도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기가 있긴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 와이프가 했거든. 이렇게 아내를 언더 더 버스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얼리토의 케이스에는요, 본인이 직접 말한 거예요. 변호사를 시킨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 게, 아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인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가? 그럼 며칠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는가? 이걸 심의할 때 본인이 빠져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대표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였었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기인데, 그럼 본인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중요한데,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다. 어제 교회 다녀오셨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요 뭐 이거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런 얘기요. 그리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네, 오늘 그 일면을 보면은,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그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졸업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상당히 지역적인 게 되고, 또 애틀란타는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주가 있는 그 애틀란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뭐 학생들이랑 좋은 분위기의 사진을 실었네요. 악수하고 하는.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졸업생들에게 그 축하 연설 같은 것을 할 때는 다 그 의자를 돌려 앉아서 안 듣는다던가, 또 대통령이 이 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퇴장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연설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됐고, 요즘 그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이 어딜 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백인 우월주의의 독과 포이즌과 싸우겠습니다. 참 이런 말 예전에는 포이즌 이런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유물 같았는데, 전유 단어 같았는데 사용 단어, 요즘 바이든 대통령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모하우스라는 칼리지가 졸업식이 140번째라고 하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학교고 흑인 남학생만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에 가서도 또 연설을 했거든요. 디트로이트에서는 전국 유색인종, 이건 발전연합회, 어드밴스드 뭐 무슨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이런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한 것을 계속 비난을 하면서, 만약에 의사당 폭동 사건을 흑인들이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럼 트럼프의 반응이 어떻겠는가? 애국자라고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미시건주가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시건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이걸 강조를 했고, 그래서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은 모어 칼리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일면에 중요하게 실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 보면 텍사스주가 지금 아직도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많은 기후 때문에 그런 곳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휴스턴이 한 지금 30만 명 정도는 지금 그 휴스턴 그쪽 지역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역이니까 그 같은 뉴스를 다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선거에 대해서도 휴스턴 그쪽 그 지역 선거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 또 휴스턴 크로니클에서 아래에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 내용은 휴스턴 크로니클뿐만이 아니라 휴스턴에 이제 우주 그런 기지가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보도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뭐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거기서 이제 발사가 됐으니까 여기서 일면에 다루는데, 세계 모든 매체가 다 이 내용은 다릅니다. 첫 번째, 그 미국의 흑인 우주인 후보가 finally 그의 드림을 이뤘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1900 몇 년도인가요? 지금 90세가 되신 에드 드와이트, 이분이요 63년도에 공군 조종사로서 완전히 그 테스트도 하고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주인이 되는 캔디데이트 후보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해서 우주 비행을 하게 됐어요. 전부 백인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뭐 빼앗긴 건가요? 내준 건가요?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 가장자리를 이제 쫙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90세가 되신 분이니까 우리보다도 나이가 좀 많고 maybe 90세 넘으신 분들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내 인생에 이런 내가 우주 비행사의 캔디데이트에서 캔디데이트를 떼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내가 하고 보니까 그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했던 거야. 60년을 기다려서 지난주에 이제 다른 그 5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다. 이게 이제 지금 휴스턴 크로니클의 일면에 실린 그 같은 뉴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미국의 뭐 제일 중요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로 오면은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당연히 공통적으로 뭐 이란 대통령의 그 사망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뭐가 제일 공통적인 뉴스냐면은 이 누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형사재판 그 과정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검찰에게 조금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네. 아마 내일까지 무슨 뭐 최종적인 것을 마무리를 하라고 하고 지금 일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걸 검찰이 좀 유리한 입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똑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판사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게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달궈졌었죠. 이제 불판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은 마이클 코헨이 트럼프가 감옥 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거다. 본인이 13만 달러 줘놓고는 트럼프가 이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나에게 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제 변호인 측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이건요. 마이클 코헨이라는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나는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한다. 트럼프의 총알바지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검찰의 증인이 돼서 오늘 마지막 날에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완전히 충성해서 배신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충성일 때는 그 사람을 닮고 싶었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었던 때고 배신이었을 때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막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할 때 트럼프가 나를 못 본 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코헨이 볼 때는 트럼프가 나를 먼저 배신을 했다는 거죠. 내가 개처럼 트럼프가 말하는 쥐새끼처럼 모든 것을 다 그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서 내가 모든 진실을 다 밝힐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충성과 배신이라는 것. 충성은 일반적인 충성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쌍방이죠. 쌍방. 네, 왜 제가 어제 그 영화 서울의 봄을 봐서 생각이 나는데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이 한 얘기 가운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가장 여러분들 기억나는 장면은 화장실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웃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 엄청나게 웃는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뭐 그런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인간들이 다 노태우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저 인간들이 왜 다 나의 곁에 몰려 있냐면 뭔가를 먹고 싶은 거지 나로 인해서 나는 저들의 입에 그 좋은 말로 하진 않았어요. 그 뭐뭐뭐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쳐넣어 줄 거야. 그럴 때 나한테 충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maybe 트럼프와 마이클 코헨 사이에서는 그런 충성 계약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충성한 그런 그 해결사가 그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앉아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배심원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오늘로써 이제 검찰 측의 증인 증언은 끝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증언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최종 변론으로 되고 그러면 화요일이고 수요일 하루는 쉬잖아요. 목요일부터 배심원들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편결을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다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다음 주에라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미국의 신문의 탑 뉴스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는 탑 뉴스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주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경제, 물질, 손에 잡히는 것, 돈과는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60 Minute과의 인터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니까 나스닥은 제법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뭐 108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최근에 지금 계속 상승세죠. 그런데 다우지수는 지금 좀 내려가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내가 투자하는 것도 다우는 뭐 조금 내려가고 있네요. 아주 미미하네요. 18.71포인트 퍼센트가 아니라 나스닥 108.85, S&P도 15.04포인트 오름세인데 요즘은 전보다 더 조금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나스닥이 막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우지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특히 나스닥은 더한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쫙 끌어올렸다라고는 하지만 끌어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내 것은 다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미지의 세계를 계속 그 개척을 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그렇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와 달리 가는 게 많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제 60 Minute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왜 사람들은 그 친밀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브닝 뉴스 앵커 로라 오도넬과 인터뷰였기 때문에 로라 오도넬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인터뷰 요청에 들어갔었던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였고 한 번이 아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땠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80년대에 한 1년 정도를 84년과 8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 로라 오도넬은 좀 친밀감이 있는데 그 로라 오도넬이 교황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가운데서 이제 CBS는 CBS 나름대로 그리고 다른 매체는 다른 매체 나름대로 교황과 인터뷰를 한 그 많은 긴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좀 중요한 것을 다 뽑으려고 했고 교황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나쁘고 이건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반유대주의 이것도 나쁘고 모두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가자에서의 어린이들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지금 가자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는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티는 다 나쁘다고 표현을 했어요. 교황은. 하나의 정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 이렇게 누구나 다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권 자체를 그렇지만 사람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 팔레스타인도 안 되고 반 유대인, 반 유대주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 자체에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왜 그 불법 체류자 뭐 불법이라고 사람에게는 불법이라는 걸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받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교황도 마찬가지로 반 팔레스타인도 안 되고 반 유대주의도 안 된다. 정부나 정권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그 진보적으로 이 카톨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역시 앵커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페니쉬로 했고요. 영어로 이제 통역이 됐는데 보수가 특히 이제 보스턴에서 보스턴이 워낙에 카톨릭이 강하니까 보스턴 뭐 이 주교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수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집착을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것은 보지 않으면서 어떠한 것에 매달려 있다. 클링, 집착돼 있다. 그게 자살적인 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는 전통을 생각하고 과거의 상황 이걸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맞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은 그게 굉장히 독단적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교황이 2013년도에 교황으로 되고 나서 성소수자를에게 조금 따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 비난하는 것을 비난을 했죠. 또 성전환자도 개인적으로 세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87세의 교황이 과거의 전통도 좋지만 그 과거라는 곳에 박스에 갇혀 있는 것도 나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하는 얘기는 동성애자들의 그 결합,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뭐 결혼 비슷한 결합 이런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왜냐하면 성찬이니까 그래서 그걸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각 개인은 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과거와 현대와 사회가 달라지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축복이라는 것은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축복받지 않는 게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신교 그 찬송가에서도 그런 것처럼 축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건 성찬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 타입의 유니온을 동성애 타입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생활하고 하는 것 자체를 축복하는 건 교회 법에 어긋나지만 개인을 축복하는 게 왜 안 되지? Why not? 이건 이제 그 교황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오도넬 앵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 교황이 분명히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황이 네, 맞습니다. 그건 인간 사실입니다. 휴먼 팩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휴먼 팩트.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많진 않았지만 많이 일어나고 또 동성애자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하면 아무것도 아직 그 모든 것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걸 닮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전혀 유전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교황은 그건 휴먼 팩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텍사스에 카톨릭 그 자선단체 닫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고 실제로 어딘 좀 닫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이 오도넬 앵커가 텍사스주에서도 자랐거든요. 뭐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뭐 기지에서 근처에서 자랐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이민자를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그들을 그곳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곳에 놔두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민자는 일단은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이거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국가를 성장시켜서 이제 로지 오도넬의 그 가족들이 아일랜드계니까 우리의 조부모님이 아일랜드에서 폐기근 뭐 이런 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이탈리아계가 마피아를 들여왔다고도 해요. 이거 농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이민자들은 다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이민을 와서도 고생이 많은데 항상 이민은 국가를 성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물론 그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하면서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각각의 케이스는 모두 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돼야지 된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대리모를 그 승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오도넬 노라 오도넬 앵커가 나는 암 환자였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스스로 낳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안다. 뉴스라니까 많은 것을 접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봤어도 그 대리모를 선택하는 게 유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바티칸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교황이 어 그렇죠. 물론 그게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입양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리모 같은 것은 때로는 사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으로서 하면은 너무 나쁘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모든 케이스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컨설팅도 하고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지 물론 일반적인 룰이라는 게 있지만 모든 케이스를 다 하나의 룰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세상을 볼 때 교황은 어디서 희망을 느끼십니까? 이랬더니 모든 것 이렇게 우리가 아주 나쁜 것도 많이 보지만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봅니다. 굉장히 영웅적인 어머니, 영웅적인 남자, 희망과 꿈을 가진 남자, 미래를 딱 예견할 수 있는 여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는 선한데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고 불량배도 있고 죄인도 있죠. 시너도 있지만 마음 자체는 원래는 선합니다. 그런 것으로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14억 인구 신자가 있는 카톨릭의 이제 최고의 그 교황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대주교 시절에 차고 있었던 그 평범한 은 십자가 아직도 차고 있잖아요. 옷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막 성 베드로 그 광장 위에 성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바티칸 뭐 그 까사 산타 마르타 여기에서 좀 조촐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참 이 내용은 15년 정도 오고 있네요. 위키릭스 창업자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방대한 양의 기밀 서류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 시민이기도 하고요. 2010년과 2011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 전쟁을 치르면서 한 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그 전쟁 문서 또 외교 문서 여기 한국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해서 이 사람은 알 권리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고 미국의 전쟁 범죄가 드러났다. 민간인도 많이 숨졌다.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암시 같은 것도 이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게 요원들의 그 신원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험해졌다. 군사기밀이고 하면서 스파이 혐의. 하나는 컴퓨터를 침입한 이런 거고 뭐 아무튼 나머지 다 합쳐서 스파이 혐의입니다. 10년 넘게 이 범죄인 그 인도를 해달라 했는데 영국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영국의 고등법원이 또 미국 스파이 혐의로 송환 시도를 하는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의 이 송환 시도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체포가 돼서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 동안 정치 망명자로 있다가 여기 대사관에서 쫓아버려서 2019년부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미국이 이 사람 수정헌법 1조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보장해줘야지 된다 하고 이 변호인 측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 사형시킨다고는 안 했지만 종신형에 무조건 처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으로 가야지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영국이 그럴 항소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줄리안 아산지가 이긴 겁니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라는 그 수정헌법을 들어서요. 라이칭도 대만 그 대통령도 취임식을 했는데 서구와는 강하게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는 정치 군사 협박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도 내놨고요. 전문가 예상대로 되네요. 그 볼티모어 항구에 딱 이제 그 다리와 부딪힌 그 배 이제 치워지기 때문에 볼티모어 항구가 정상으로 이제 운항이 된답니다.
좋은 한 주일 맞으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